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24년 2회 전기 기사에 있어서 출제가 되었던 전자계학의 수업량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다른 두 금속을 접속을 하고 여기다가 전류를 흘릴 때 두 금속의 양 접속점에서 열의 발생과 흡수가 일어나는 현상을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펠티의 효과라고 부르죠. 그래서 1번을 고를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나마 하나만 더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다루는 이 열전 현상은요, 대표적으로 챙겨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백 효과. 두 번째, 펠티의 효과. 그 다음에 세 번째, 톰슨 효과. 자, 일단 이 재백 효과와 펠티 효과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여기 문제처럼 다른 두 금속을 접합을 한 기준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톰슨 형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두 금속이 아니라 동일한 두 금속을 접합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시 재배 효과로 조금 돌아가서 이 재배 효과는요, 다른 두 금속을 접합해 놓고 요따다가 온도차를 가해주면, 즉 두 금속이 있어서 온도차를 가해주면 열에 의한 기전력이 생기더라. 물론 이렇게 기전력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재배 효과라고 하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체크하면 이 재배 효과는 우리가 열전 온도계 원리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 접합한 이 두 금속을 우리가 열전대라고도 부르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펠티 효과는요, 재백과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재백은 온도차를 주니까 열 기절에 의한 전류가 흐를 수 있더라 라고 했다면, 이 펠티 효과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금속을 접합을 해놓고 전류를 흘리니까 각 접속점에 있어서 한쪽은 열을 발생, 한쪽은 흡수를 시키더라. 뭐 다르게 말하면 열을 발생한다, 발열, 흡수한다, 흡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요거를 우리가 다르게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전자냉동의 원리. 자, 그리고 아래쪽에 이 톰슨 효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험 기준으로만 언급을 해보면 얘는 간단하게 말하면 동일한 금속에 있어서의 펠티 효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동일한 두 금속 접합을 해놓고 있다가 전류를 흘리니까 이 펠티 효과처럼 한쪽에는 열의 발생, 한쪽에는 열의 흡수가 생기더라, 요거죠. 그래서 실제 지금은 이 펠티 효과가 답이 되는 문제로 나왔지만 재배 또는 톰슨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 더 봐놓으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정전 용량이 0.2 마이크로페럿인 공기 콘덴서에 있다가 이 극판 간의 극판 간격에 2분의 1 두께를 갖는 유리판을 삽입을 했을 때 이때 정전 용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유리판의 비유 전율은 10이다 이렇게 줬어요. 자, 요거를 간단하게만 조금 표현을 하면 처음에는 0.2 마이크로페럿의 공기 콘덴서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놈 자체를 하나의 공기 콘덴서라고 한다면 이때 이 친구의 정전 용량은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D분의 입실론 제로 S요. 그죠? 근데 이 놈이 어떻게 돼 있다? 0.2 마이크로페럿으로 나와 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요런 처음과 같은 공기 콘덴서에다가 이 극판 간격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절반만큼 유리판을 넣었더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공기겠죠. 공기에 있어서의 정전량을 C1, 유리판에 있어서 정전량을 C2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공기 부분에 있어서 정전용량.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극판 자체가 절반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다 했으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결론은 요것 자체만 보면 이게 곧 애초에 공기 콘덴서에 대한 공식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값 자체가 0.2 마이크로페럿이 될 거기 때문에 이때 결값은 0.4 마이크로페럿이 되겠더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리판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자, 유리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똑같이 급한 절반을 해주고요. 이제 요놈 같은 경우에는 비유전율 입실론 S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단 공식을 쓰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다가 주어진 값을 대입을 하면 여기가 10이 될 거기 때문에 20 D분의 에프실론 제로 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요 놈 자체는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 공기 콘덴서에 대한 수식과 같기 때문에 얘도 0.2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이 유리판에 있어서의 정전 용량은 4 마이크로페럿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이 두 놈을 하나를 합성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 봤을 때 얘는 어떻게 합성된 거랑 같습니까? 직렬력. 그죠? 그럼 우리는 전체 합성 정전 용량을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놈의 합분해, 두 놈의 곱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면 0.4 더하기 4분의 0.4 곱하기 4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두드리면 0.36 마이크로페럿이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은 2번이 되겠더라. 자, 일단 뭐 이렇게도 풀 수가 있지만 실제 얘는요 좀 간단히 풀 수 있는 편법도 있습니다. 자, 조금 여기다가 간단히 언급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실제 이런 문제와 똑같은 유형이 있어서 예를 들어 이렇게 절반만큼 어떤 매질을 삽입했다. 그럼 이때 그 매질의 비유전율 자체가 예를 들어 1이라면 이때 얘는 실제 공기랑 같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때는 실제 전체 합성 정전율을 구하면 애초에 주어진 이 값과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삽입하는 이 매질의 비유전율을 좀 증가를 시켜요. 그래서 예를 들어 3만큼 증가를 시켰다. 그럼 이때 이놈과 이 공기를 합성을 한 합성 정전량은 실제 처음 값의 1.5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있어서 요 놈만 3으로 바꾸고 실제 계산하시면 얘가 0.3 마이크로페럿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얘를요 우리가 무한에 가까이 취급을 한다. 그럼 이때는 처음 정전 용량의 2배에 가까운 값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가까운 값으로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 개념을 알고 있다면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비유전율이 10이네. 일단 3보다는 크네. 그러면 어쨌든 값은 이놈에 있어서 1.5배 한 것과 2배 한 것의 사이값으로 나오겠네. 그쵸? 그럼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답을 바로 2번으로 고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안내를 드리자면 그럼 만약에 시험 치러 갔는데 예를 들어 얘가 뭐 0.31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 범위 내에 두 개의 값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데? 그럼 이때는요 이 비유전율 값을 보시면 됩니다. 실적으로 이 비유전율 값이 여기 3에 가깝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1.5배를 한 것보다 살짝 큰 값이 나올 거예요. 근데 3보다 조금 간격이 크다. 크게 차이가 난다. 그럼 당연히 이 2배를 한 값 가까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답을 이렇게 바로 고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편법적인 측면을 챙기시더라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 입장에서 충분히 이 문제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정전기에서 도체에 정전하를 주었을 때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볼을 보면 도체 표면에 곡률 반지름이 작은 곳에 전하가 많이 분포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곡률 반지름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곡률이 크다 혹은 도체가 뾰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뭉퉁한 친구가 있고요. 이렇게 뾰족한 친구가 있대요. 예를 들어 여기 가까이에다가 플러스로 대전된 어떤 대전체를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대한 도체는요 이 마이너스 전하가 유도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마이너스 전하 유도가 되면 우리가 익히 알기로 서로 다른 극선 간에는 땡기는 힘이 발생을 하더라. 요걸 고려할 수 있고요. 그럼 그에 따라서 얘들이 서로 붙으려고 할 거기 때문에 최대한 이 플러스와 가까이 있는 면을 기준으로 이 전하가 모이게 될 겁니다. 근데 얘는 조금 평평하기 때문에 다르게 뭐 뭉퉁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가 모이더라도 한 요 정도 모일 거예요. 요 범위 내에서 골고루 모일 겁니다. 근데 요 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플러스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4개가 즉 똑같은 개수로 유도가 되더라. 근데 어쨌든 얘들이 땡기려고 하기 때문에 얘들이 이런 식으로 힘이 작용을 해서 결국 얘들은 이런 식으로 모이겠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즉 뾰족한 부분일수록 전하가 더 많이 모일 수 있더라. 이게 요 말이죠. 그렇죠? 많이 모이기 때문에 많이 분포한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도체 외측의 표면에만 전하가 분포한다.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도체 내부에는 전하가 없다. 우리는 이렇게 내용을 다룹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체 표면에서 수직으로 전기력선이 출입한다. 그렇죠? 전기선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죠. 근데 네 번째, 도체 내에 있는 공동면에도 전하가 골고루 분포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여기 도체 내에 공동면이 있대요. 즉 비워진 면이 있대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이 도체를 대전시킵니다. 그럼 우리가 익히 알기로 우리가 뭐 요구할 때도 체크했었죠. 전하는요, 도체 내부에는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하는 도체 외부, 다르게 말하면 외측의 표면에만 분포를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대전한다라고 치면은 전하는요, 이렇게 표면 측에만 분포를 할 겁니다. 그럼 당연히 내부에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공동면에도 전하가 없겠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실제 틀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좀 정정하면 도체 내에 있는 공동면에는 전하가 분포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 답은 4번이 되더라. 자, 다음으로 네 번째 문제입니다. 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었어요. 야, 근데 이 보기를 보니까 뭡니까 이거? 야, 땀에 이거 허파 뒤집어질 것 같은데, 그죠? 솔직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약간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뭐 틀리라고 내는 문제지 않나. 솔직히 우리 이런 거 뭐 페르미 준이라든가 이런 거 안 다루죠, 그죠? 실제로 얘는 전자 계열 과목에 대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것도 나왔구나. 근데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겠다. 일단 간단히만 언급을 드리자면 실제 이 도체 내 전자는요, 전도대에 페르미 준위까지 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로 언급을 드리자면 이 페르미 준위는 뭡니까? 요 놈 같은 경우에는 전자의 존재 확률이 2분의 1 정도 되는 에너지 준위, 즉 에너지 레벨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어떻게 참고적으로 봐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간단히 언급을 드리자면 원자 내의 전자는 기저 에너지 궤도에서 외곽 궤도로 이동하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원자 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는요, 이 원자 핵 주위로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배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때 이 전자가 빙글빙글 도는 이런 라인을요, 우리가 전자 궤도라고 부릅니다. 궤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기저 에너지 궤도는요, 요 원자 핵에 있어서 제일 가까운 요 궤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얘를 간단히 표현하면 1번 궤도, 얘를 뭐 2번 궤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즉 이 n이 1일 때, 다시 말하면 원자 핵과 가장 가까이 있는 궤도를 말한다, 기저 에너지 궤도. 그럼 여기서 외곽 궤도는 이 바깥쪽 궤도를 말하겠죠, 그죠? 근데 실제 이 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외곽 궤도로 갈수록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즉 실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외곽 궤도일수록 에너지 준위, 즉 에너지 레벨대가 크다. 그다음에 말하면 위치 에너지가 크게 작용한다. 그래서 얘는 증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의 비전하는요, 우리가 1.75 곱하기 10의 11승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의 수직으로 발사된 전자는 타원형의 궤도를 이루며 운동한다? 아니죠. 실제 원형의 궤도를 이루면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했을 때 답은 1번이 나오지만 솔직히 여러분 입장에서는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더라. 아시겠죠? 진짜 참고적으로만 봐줍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전이가 이런 식으로 표현될 때 전개는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보기를 봤을 때 I, J, K 이런 방향 벡터가 나와 있어요. 자, 이처럼 방향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 이 전개는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 그죠? 자, 그러면 빠르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레디언트는 우리가 다시 적으면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전이 함수 적어주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우리가 실제 전개를 하게 되면 얘는 이렇게 될 겁니다. 우선적으로 뭐 요건 x에 대한 미분이기 때문에 요걸 봤을 때 뭐 x에 대한 것만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x에 대해서 연산을 하게 된다면 얘는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하면 얘는 y에 대한 편미분이기 때문에 체크를 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얘는 z에 대한 거기 때문에 z 찾으면 얘밖에 없죠. 그래서 요 놈을 미분하면 1이니까 그냥 k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이너스를 벗기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요, 여기에 있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렇게 풀었지만 실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딱 봤을 때 바로 답을 3번으로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전개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전이함수를 보시면 모든 부분의 부가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이놈 전체에다가 이 마이너스를 취급을 해야겠죠. 그러면 모든 항목이 어떻게 되겠다? 마이너스로 나오겠다. 그럼 실제 모든 항목이 마이너스로 구성된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3번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요 수식의 형태를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이 문제를 봤을 때 솔직히 뭐 2초 안에 바로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6번째 문제입니다. 자속 밀도가 0.3 웨버 퍼 미터 제곱인 평등 자개 내에 5A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길이 2m의 직선 도체를 자개 방향에 대해서 60도의 각도로 놓았을 경우에 이 도체가 받는 힘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힘을 물었어요. 그리고 자속 밀도가 있고 전류가 있고 길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힘의 공식은 요거겠죠. 플레밍의 왼손 법칙, 그죠? 자, 그럼 여기다가 주어진 조건 바로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계산기에 두드리면 계산기에서는 대략적으로 2.6이라는 값을 뱉어내서 여러분들 3번을 답으로 고를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으로 7번째 문제입니다. 점전에 의한 전이함수가 요 딱으로 나와 있을 때 그레디언트 V는? 하고 물었습니다. 아, 조금 더럽다, 그죠? 자,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대로 풀려면 이 분수함수의 미분 꼬라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gx분의 fx라는 함수가 있대요. 얘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 그럼 이때 결과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분모는 제곱하고요. 그 다음에 요놈을 봤을 때 분자는 먼저 한번 미분 때리고 분모는 그대로 곱하더라. 그리고 마이너스 해놓고 반대로 분자는 그대로 쓰고 분모는 미분해서 곱하더라. 실제 요거를 알면 얘를 조금 원활하게 풀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요 수식에다가 얘를 적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그레디언트 V죠. 그럼 요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전이함수를 쓰면 요렇게. 그럼 일단 우리가 얘를 봤을 때 요게 Z에 대한 편미분이 있어요. 근데 얘는 Z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솔직히 우리가 얘는 고려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조금 표현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먼저 분배부터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요 관계를 가지고 풀어내면 실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분모 이렇게 제곱을 때려주고 실제 이 분자가 1이죠. 그럼 얘를 미분하면 0이 될 겁니다. 그럼 0 해놓고 뭐 뒤에 거 어떤 값이든 간에 0이 있으면 뭐 곱해봤자 0이죠. 그럼 이렇게 취급하고 마이너스 하신 다음에 분자는 1이에요. 그럼 이제 분모를 미분한 것을 넣어야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누구에 대해서 미분하겠다? x에 대해서 미분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x에 대해서 미분할 거니까 얘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2x 되겠죠. 자,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뒤에 것도 우리가 풀어내면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실질적으로 얘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제가 뭐 이렇게 풀었지만 솔직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요거 딱 봤을 때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요 문제를 어떻게 갖고 오면 좋을까?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시험 치러 갔을 때 이 문제가 나왔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들어갑시다. 이런 문제 나오면 일단 분모 어떻게 하고 제곱하고 각각을 따로 미분을 해보자. 그럼 2x, 2y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x축 방향에 대한 방향 배터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i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는 i 쓰고 얘는 y에 대한 방향이 필요할 것 같네. j 있습니다. 그리고 부호는 그냥 마이너스 붙여주더라. 이런 식으로 뭐 간단히 챙기는 게 어떨까 싶어요. 참고적으로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8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주 정전기와 정자기의 대응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시면 뭐 얘는 딱 봤을 때 전기에 있어서 쿨롱의 힘, 얘는 자기에 있어서 쿨롱의 힘처럼 보이는데 뭔가 오류가 있죠. 이 친구. 실제 두 놈이 대응관계로 성립하려면은 그냥 10의 4승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와, 다음에 뭡니까? 솔직히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전자기를 하면서 보지 않는 친구로 전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볼 수 없는 친구죠. 뭐 참고로만 언급을 드리자면 실제
여기에 있는 자기 벡터 포텐셜을 라플라시안 하면 얘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뮤0의 전류 밀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 문제를 풀 때 필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 조금 체크를 하자면 실제 1번, 3번, 4번 요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요. 방금 1번 같은 경우에는 얘가 틀렸더라. 그죠? 그러면 4번은요. 다이버시티는 이렇게 체육 전화 밀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다이버스 B는 요 이상한 놈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는 0이어야죠. 그죠? 그럼 얘도 잘못됐더라. 근데 3번을 보시면 이 놈 봤을 때 얘는 뭡니까?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 얘는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2분의 1 C바 자승, 2분의 1 LI 자승 이런 식으로 암기하는 친구들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일단 요놈 같은 경우는 그 꼬라지 맞네. 답은 3번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시험 칠 갔을 때 이 문제 나왔다. 2번, 이거 모르는데? 요거 때문에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이거 모르더라도 다른 거 가지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 9번째 문제입니다. 공극이 이 델타로 주어진 강자성체로 된 환상 영구자석에서 성립한 시그널을 물었습니다. 단 L은 영구자석의 길이고 L은 이 공극의 길이 델타보다 겁나게 크답니다. 그리고 자석 밀도와 자기에 있는 각각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라고 친절하게 줬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이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자, 저는 이렇게 한번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중요한 문구는 영구자석이에요. 영구자석. 자, 일단 제가 뭐 그림을 간단히 한번 좀 그려보면 저기 환상 철실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만큼의 공극이 있대요. 얘를 공극 델타로 갑시다. 그러면 이외에 나머지 요 부분에 대한 길이는 뭐 L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 얘가 뭘로 주어져 있다? 영구 자석으로 주어져 있다. 자, 얘가 왜 중요하냐면 실제 우리가 이 전자계에서 배우는 자석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구자석, 하나는 전자석요. 그럼 이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걸 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냐면 기자력을 가지고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자력에 대한 수식 어떻게 쓰죠? NI는 파이의 RM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기자력은 NI 또는 파이 RM으로 표현할 수 있다. 물론 뭐 단위가 있으면은 암페어 턴 혹은 암페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자석은 어떻게 자석으로 만든 친구입니까? 전류를 흘려서 자석으로 만든 친구야. 그죠? 그래서 이 전자석은요, 전류값이 존재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기자력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영구자석은요, 전류를 넣어줍니까? 안 넣어줍니까? 안 넣어줍니다. 얘는 전류 필요 없이 지 스스로 자기 잘 만든 친구야. 그죠? 그러면 이 영구자석에 있어서 필요한 전류는 당연히 없겠네요?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0을 넣는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자력은 어떻다? 0이다. 그리고 이 관계는 파이의 RM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영구자석이란 말이 이 문제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런 조건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일단 이에 대한 관계성을 따져보려면 여기 있는 자기 저항의 꼬라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요 놈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자기 저항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일단 자기 저항의 기본 꼬라지는 뮤 S분의 L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철심이에요. 근데 요 부분은 공극 아닙니까? 공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전체를 고려하려면 철심에 대한 자기장과 공극, 즉 공기에 대한 자기장을 합쳐야겠다. 그죠? 근데 얘들이 어떻게 접속된 거랑 같습니까? 예를 들어 자석이 이렇게 흐른다라고 보면 철을 거치고 공기를 거치겠죠. 그럼 얘들은 직렬로 접속된 거랑 같네요. 그럼 우리가 전체 자기장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물론 좀 더 자세히 표현을 하면 지금 공극의 간격을 델타로 줬기 때문에 이 친구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뮤 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이 자기장에 대한 수식을 완성했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가 한번 접목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파이에다가 RM 대신에 위에 걸 쓰면 뮤 S분의 L 더하기 뮤 제로 S분의 델타는 0이 된다. 근데 여기서 다시 말하면 이 수식 자체가 0이 된다는 것은 이것 자체가 0이 되는 거랑 같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 수식을 다시 한번 쓴다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요거를 우리가 이항을 한번 해볼까요? 이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이때 요 친구는 나가리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수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하면 이런 식의 결과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보기에는 이렇게 자개분의 자수밀도로 되어 있는데 왜 요 놈은 이 투자율에 대해서 표현을 했을까? 그죠? 자, 일단 여기서 한 가지 언급을 더 드리자면 실제 이 투자율은요. 우리가 다시 표현했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들 이 관계식 알고 계시죠? B는 mu H, 그죠? 이 관계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런 관계가 된다는 거 바로 떠올릴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mu 자체가 H분의 B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으로 답을 고르면 이놈을 답으로 체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0번째 문제입니다. 단면적 S 그리고 단위 길이에 대한 권수가 스몰 n으로 주어진 무한히 긴 솔레노이드의 단위 길이당 자기 인덕터스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자, 일단 여기서 조금 친절하게도 이놈의 단위를 헬리퍼미터라고 줬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 인덕턴스, 즉 헨리 단위의 인덕턴스 관계식을 좀 떠올려보면 L분의 mu S n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라지 n은 뭡니까? 전체 길이에 대한 전체 권수가 되죠. 근데 지금은 뭐가 주어졌냐면 단위 길이에 대한 권수를 줬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전체 권수는 단위 길이에 대한 권수 곱하기 전체 길이가 되더라.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단위로 해석을 하면 A에 사라져서 이놈이 그냥 전체 몇 번 감겨에 있는 권수인지 알 수 있을 거니까. 자,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수식은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L분의 mu S 스몰 n L 제곱요. 근데 아직 단위는 헨리입니다. 자, 얘를 다시 한번 더 전개를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이놈 약분 되니까 한 단계 줄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위는 아직 헨리예요. 자, 근데 여기서 어떤 단위로 물었다? 헬리퍼미터. 그러면 여기서 헬리퍼미터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길이를 한번 나누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길이를 한번 나누면 이때 인덕턴스 관계식은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헨리 퍼 미터.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2번 되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넘어가 봅시다. 다음으로 11번째 문제입니다. 비오사바르 법칙으로 구할 수 있는 거. 와, 이런 거 나면 맛있게 먹어야죠. 실제 이 비오사바르 법칙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것은 자개의 세기가 됩니다. 그렇죠? 체크해 줍니다. 때때로 그 자개의 세기는 암페어의 주의 적분 가지고 구하는 거 아니에요? 왜? H는 L분의 Ni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암페어의 주의 적분 가지고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암페어의 주의 적분 가지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 비오사바르의 법칙을 가지고 자개의 세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다만 실제 이 비오사바르 법칙을 가지고 자개의 세기를 구하다 보면 뭔가 꽤나 복잡하게 도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온 게 이 암페어 주의 적분 법칙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순서대로 하면은 비오사바르의 법칙 가지고 애초에 자개의 세기를 구할 수 있었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놈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하자면 전류에 의한 자개의 방향을 구하는 법칙.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암페어의 오른손 법칙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전류에 의한 자개의 방향을 해석할 수 있는 법칙. 뭐가 된다? 암페어의 오른손 법칙.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만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2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인덕턴스 L인 코일에다가 전류 I를 흘렸을 때 자기의 세기가 H였답니다. 이 코일을 진공 중에서 자화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 밀도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에서 가장 큰 키포인트는 요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이 자기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이런 단위를 갖는 거 뭐가 있는지 한번 떠올려봅니다. 실제 우리가 이런 단위를 갖는 것을 여기 있는 에너지 밀도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체력당 축적되는 에너지 이렇게도 부를 수가 있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2분의 1 mu h 제곱이 있더라. 요거죠. 만약에 시험 문제에 그냥 전체 축적되는 에너지 줄이라는 단위로 준다면 우리는 2분의 1 에라이 자슴 요거를 돌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단위 자체가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요걸 돌려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당연히 3번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 13번째 문제입니다. 반지름이 Am인 구도체 중심으로부터 5m 떨어진 지점의 전위가 2V였답니다.
이때 공간 전화 밀도는 얼마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자,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전위가 주어졌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위에 대한 기본식 4 파이 입실론 r분의 q 요 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때 q를 좀 생각하면 이때 q의 단위가 뭡니까? 전체 전하량 쿨롱이 되죠.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지금 공간 전하 밀도. 뭐라? 요게 조금 오타네요. 자, 죄송합니다. 요게 쿨롱 퍼 미터 3승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한테 필요한 건 요거죠. 그러면 얘를요, 우리는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스몰 q가 뭐냐? 바로 공간 전하 밀도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 전하 밀도를요, 우리는 다르게 최적 전하 밀도라고도 부르죠. 이때 단위가 어떻게 된다? 쿨롱 퍼 미터의 3승이 된다. 자, 그러면 이때 이 V는 뭡니까? 이 스몰 V는요, 최적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하면 당연히 전체 전하량인 쿨롱의 단위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주어진 이 전위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런 수식을 또 올려서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이놈의 단위를 가지고 이렇게 바꾸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필요한 이 공간 전하 밀도에 대한 수식으로 조금 변형을 시키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맞나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하시면 좋은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문제를 봤을 때 이놈의 반지름이 얼마라고요? 1m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준 게 이 구 중심으로부터 5m 떨어진 곳의 전위가 2V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실상 이 전위를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하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 구도체에 있겠죠. 맞나요? 그러면 저 보세요. 우리가 앞에 이 전하를 이렇게 좀 분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일단 요 놈에 대한 값은 그 기준이 뭐가 되겠다? 여기에 대한 게 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칙을 해봅시다. 여기다가 일단 값을 넣을 건데 우선에 이 최적에 대한 것도 조금 변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9의 최적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3분의 4 파이 반지름 3승으로 취급할 수 있다. 근데 저는 여기 있는 r과 구분하기 위해서 a라고 놓을게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방금 했던 대로 지금 요 성분 자체가 어디를 기준한다? 요 9를 기준한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에 대한 a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 9의 반지름이 될 겁니다. 그럼 얘는 1이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r은 뭘까요? 실제 우리가 다루기로 이 전위에 있어서 이 r은 측정 지점에 대한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얘가 2V일 때 그 측정 지점이 어디였다? 5m였다. 그럼 얘는 5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수식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3분의 4 파이 곱하기 1의 3승 분의 4 파이 입실론. 그리고 지금 여기 지문을 봤을 때 매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공기를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아니야 다를까 보기를 봤을 때도 입실론 제로가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리는 5m 기준이더라. 그리고 전위는 2였더라. 그럼 이렇게 놓으면 이 친구 약분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30 입실론 제로더라. 이런 값을 뽑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더라.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자, 다음으로 14번째 문제입니다. 전하 Q가 진공 중 자개 H의 수직 방향으로 V m/s의 속도로 움직일 때 받는 힘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은 전하가 운동할 때 받는 힘, 요거야. 다르게 말하면 속도로 움직일 때 받는 힘. 이때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로렌츠의 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이 로렌츠의 힘은요, 저는 보통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바, 비, q, 9e. 그래서 다시 한번 쓰면 바, 비, q, 9e. 이렇게 하면 좀 편하겠죠. 근데 지금 지문에 있어서는 전기에 대한 조건을 안 줬어요. 그죠? 우리가 굳이 따지면 얘는 자기에 대한 거, 얘는 전기에 대한 거 아닙니까? 전기에 대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얘는 무시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얘를 한 번 더 풀어내면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체크를 하면 무슨 방향? 수직 방향으로 줬어요. 다르게 말하면 90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각도에다가 90을 넣으면 얘는 1이니까 필요 없죠. 그래서 다 있으면 이때 받는 힘은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앞에 다른 문제를 할 때 했지만 이 자속 밀도는 h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꼬라지를 갖는 걸 찾으면 답은 4번 됩니다. 자, 다음으로 아래쪽에 있는 15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전속 밀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여기 있는 보기를 봤을 때 실제 답으로 체크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전속 밀도는 유전체와 관계없이 크기가 일정하다. 자, 그럼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유전체와 관계없다라는 말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매질에 따라서 어떤 유전체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비유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얘는 다르게 말을 하면 비유전율과 관계없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 이 전속 밀도는요, 반대표현했을 때 S분의 Q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즉 비유전율과 관계 있다 없다? 없더라. 다르게 말하면 매질과 관계 있다 없다? 없더라. 그래서 매질과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 게 이 전속 밀도가 됩니다. 요거 체크를 해주세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를 언급을 드리자면 실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아니 전속 밀도에 대한 수식을 떠올리면 요거 있잖아. 야 요거 유전율이네. 그러면 이거 매질과 관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얘를요 우리가 다시 표현하면 만약에 얘를 우리가 구도체로 잡는다. 4 바이 입실론 r 제곱분의 q. 혹은 그냥 간단하게 가우스 법칙에 의거한 수식을 쓴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걸 보든 아래 걸 보든 간에 이놈들이 어떻게 됩니까? 싹 다 약분이 되죠. 그죠? 그래서 전속밀도 자체는 이렇게 혹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 단계까지 해석을 하게 되면 유전율 자체가 약분되기 때문에 이놈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더라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서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6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 회로에 전류 i가 흐르고 있을 때 정삼각형 중심에서의 자기의 세기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에는 요거를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이놈에 대한 수식을 쓰면 우리는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파이 L분의 ni 곱하기 사인 n분의 파이 그리고 탄젠트 n분의 파이. 그래서 실사 요 앞에 있는 이 파이분의 n을 뒤집어서 여기에 넣는 형태로 조금 챙긴다면 이 수식을 비교적 쉽게 좀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주어진 기준하에서 한번 풀어보면 얘가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n에는 우리가 3을 넣으면 될 겁니다. 그럼 이 기준하에서 자기의 세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일단 파이에다가 한 변의 길이를 지금 문제에서는 a라고 줬기 때문에 요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3i 그 다음으로 사인 3분의 파이 탄젠트 3분의 파이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사인 3분의 파이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3분의 파이는 우리가 60분법으로 표현하면 60도가 되죠. 그래도 60도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사인 60은 우리가 2분의 루트 3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탄젠트 60도는 루트 3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수식을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분모는 2파이 a, 분자는 3, 루트 3, 루트 3이니까 9 될 거고요. 나머지 i 쓰면 되겠더라. 그래서 우리가 답으로 고를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4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번째 문제입니다. 유도 기전력의 설명이 틀린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보기를 순차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시간에 대해 변하는 자기장 내에 있는 폐회로의 기전력이 유기가 되어서 유도 전류가 흐른다. 그렇죠? 일단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자기장 내에 도체가 있으면 기전력이 유기가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폐회로라면 이 기전력으로 인한 전류가 흐를 수 있겠죠. 그럼 얘는 맞는 말. 자, 근데 두 번째, 기전력의 크기는 도체 세교 자속의 양과 같다. 즉 시간당 세교 자속량이 클수록 이에 대한 반작용이 커져서 유도 기전력의 크기가 크신다. 실제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전자유도 법칙을 떠올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이것 자체가 뭐가 됩니까? 시간 변화에 대한 자속 세교량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간당 세교 자속량 혹은 자속 세교량이 클수록 이에 대한 반작용이 커져서 유도 기전의 크기가 커진다. 실제 우리가 이 수식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얘는 맞는 말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체의 자속이 쇄도될 때 유도 기전력은 자속의 변화를 돕는 방향으로 형성된다? 돕는 방향? 아니죠. 방해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호 자체가 뭘 의미합니까? 방해한다. 요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 답은 3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뭐 네 번째 참고를 보면 유도 기전력은 자속의 변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형성이 되며 도체 내부의 자속은 처음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실제 이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렌치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 이 렌치의 법칙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이다. 그럼 이때 유도 기전력은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혹은 여기 있는 것처럼 억제하는 방향으로 형성되더라. 다음으로 18번째 문제입니다. 자기의 벡터 포텐셜이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자속 밀도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풀려면 이 두 놈들의 관계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자, 자속 밀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로테이션, 벡터 포텐셜. 우리가 이거를 다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쓰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지문을 보시면 방향 벡터를 이렇게 ax, ay로 줬습니다. 그럼 요거대로 그대로 표현하면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이 벡터 포텐셜 자리에다가 이 함수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놈을 풀어낼 텐데 실제 얘를 푸는 방법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제가 평소에 쓰는 방법대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인수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놈에 대한 틀부터 만들어 주겠습니다. ax, ay, az. 이 순서대로 보시면 제일 먼저 이 로테이션에 대한 성분이 온다. 그죠? 그래서 이놈에 대한 각 방향 성분에 대한 요소들을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벡터 포텐셜 성분을 각각 맞게 이렇게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 틀을 조금 만들어 주면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거 그대로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인원부터 계산 한번 해보자면, 자,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형태에서 이 ax가 a는 행과 열을 지우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남은 성분을 가지고 이렇게 곱해서 여기 놓고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서 이 ay에 대해서 한번 해보면 이놈에 있는 행과 열 지운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여기에 이렇게 곱해서 여기에 넣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이 AZ에 대해서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행과 열 지운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여기에 그 다음으로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풀어내면 되겠죠. 일단 보시면 얘는 0이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얘를 봤을 때 얘는 Z에 대한 편미분인데 여기 Z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 자체가 0이 되겠죠. 그러면 이 AX에 대한 성분은 0이 되겠네요. 필요 없겠다. 그죠? 자, 그 다음으로 요놈 보겠습니다. 일단 얘를 봤을 때 Z에 대한 미분입니다. 그러면 Z가 여기 있죠. 그럼 미분할 수 있겠네요. A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AZ에 대한 항목을 또 생각을 해보면 얘는 X에 대한 미분이기 때문에 얘를 바로 미분을 하면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자, 이놈 같은 경우에는 Y에 대한 미분이기 때문에 Y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주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끝으로 한 단계 더 처리를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실제 뭐 이런 형태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련도 문제를 보시면 이런 함수 형식들이 다르게 해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여유가 되실 때 처리하는 방법을 조금 개개적으로 잡아 놓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19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 전구파 사이에 채워진 서로 다른 유전체 경계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전개는 경계면에 수직으로 입사를 한대요. 자,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서로 다른 유전체의 경계면이 나와 있다. 아, 그럼 이 문제는 경계 조건에 대한 거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서 말하는 힘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 놈이 됩니다. 실제 전기가 경계면에 수직으로 입사되느냐, 수평으로 입사되느냐에 따라서 수식이 달라집니다. 그죠? 자, 일단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두 매질의 경계면이에요.
그리고 위쪽 매질에 대한 유전율을 입실로 1, 아래쪽을 입실로 2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수직으로 입사한다는 것은 전기가 이렇게 입사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야. 그렇죠? 그리고 수평으로 입사한다는 것은요,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는데, 여기서 제가 전제 조건을 하나 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입실론 1에 대한 유전율이 입실론 2에 대한 것보다 크다 라고 놓는다면, 이때 각 경우에 작용한 힘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자, 우선적으로 수직으로 입사하는 경우부터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때 적용하는 힘은 2분의 1 입실론 2분의 1 마이너스 입실론 1분의 1, 그리고 d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위 면적당 힘, 혹은 단위 체력당 에너지에 대한 수식에서 요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수평 입사. 수평 입사 시의 힘은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 수식으로 입사한다는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얘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보겠습니다. 유전율 차이 비례한다. 자, 일단은 우리가 물론 얘를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요 가운데를 통분을 해버린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두 매질의 유전율 차에 비례하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둘의 관계만 고려해서는 안 되죠. 왜? 분모에도 이놈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뭐 두 놈의 차에 완전히 비례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실제 이 값과 이 값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분모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거는 조금 맞지 않겠더라. 그럼 반비례한다? 얘는 당연히 틀렸겠죠. 그죠? 자, 그 다음으로 네 번째 보기로 바로 갑니다. 전기의 세기의 제곱이 비례한다? 자, 지금은 전기가 어떻게 입사됐다? 수직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럼 이때는 수직 자체가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왜? 실제 전기는 이 수직, 다르게 우리가 법선 성분이라고 하는데, 얘는 경계 조건 하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전기는 법선 성분이 연속되지가 않죠. 맞습니까? 좀 더 정확하게 전기는 접선 성분이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수직으로 입사하는 경우에는 접선 성분의 연속적인 성질을 갖는 이 전기를 가지고는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실제 이 수식은 전소 밀도로 표현됐기 때문에 요거는 당연스럽게 안 맞지 않겠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답은 3번이 될 겁니다. 자, 일단 보시면 전극의 면전하 밀도의 제곱이 비례한다. 근데 여기서 이 면전하 밀도, 얘를 우리가 다르게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죠? 전소 밀도야. 그렇죠? 이놈 자체가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말 자체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순화시키면 전극은 전소 밀도의 제곱이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확실하게 3번 되더라. 다음으로 마지막 20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히 넓은 두 장의 도체판을 D의 간격으로 평행하게 배치한 후에 두 판 사이의 V의 전압을 가할 때 도체판의 단위 면적당 작용한 힘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뭐 앞에서도 간단히 언급을 했는데, 이 단위 면적당 힘, 실제 요 놈은요, 우리가 똑같은 형태로 쓸 수 있는 게 단위 지역당 에너지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놈에 대한 단위를 쓰면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 될 거고요. 이놈에 대해 쓰면 줄 퍼 미터의 3승이 될 겁니다. 실제 요 놈의 단위를 이렇게 혹은 이렇게 변환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얘들은 수식 자체는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쓰면은 첫 번째로 2분의 1 입실론 2의 제곱으로 쓸 수도 있고요. 혹은 2분의 1 ED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혹은 2분의 1 입실론 분의 D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어진 요소를 조금 보면 거리에 대한 개념과 전압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상 우리가 요 두 개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냐면 바로 전기예요. 왜? 전기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세 개 중에서 뭘 쓰면 되겠다? 1을 쓰면 되겠다. 그래서 이 단위 면적당 힘은요, 2분의 1 입실론 2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제가 방금 체크했다시피 이렇게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이 꼬라지죠. 그래서 보기상에서 고르면 이놈이 답이 될 겁니다.
물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전율이 입실론 제로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요번에 출제가 되었던 이 수문 문항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모쪼록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